엄마, 귀중품은 다 챙기셨어요? 민호가 문득 던진 말은 내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어. 맞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린다는 게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오늘 10시에 이삿짐 센터가 올 거예요. 다행히 아시는 분이 명절인데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아침상은 제가 치울 테니까 어머님은 얼른 귀중품 챙겨가지고 나오세요. 나는 주방에서 식탁 위에 놓인 명절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주려고 음식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라니요. 나는 왜 갑자기 추석 명절 아침에 옥탑방으로 내쫓겨야 했을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랜 암 투병 끝에 남편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스며드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호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당신한테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쇠를 줄게. 그의 손 안에는 반짝임을 잃은 작은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남편의 눈빛은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산산이 부서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흰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울음과 위로가 뒤섞인 공간에서 나는 정신을 붙잡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연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상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눈가가 젖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계속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손님들 앞에서는 좀 단정히 해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냥 놔둬요. 알아서 할게요. 그 말투는 차갑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와 고개 숙여 절을 할 때도 민호는 제대로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만 겨우 하고는 곧바로 시선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너무 낯설고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며느리 지연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표정에는 슬픔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술엔 엷은 화장기마저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예의 바른 척 웃으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웃음은 어디까지나 가식적이었습니다. 잠시 빈소가 한산해졌을 때 지연이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순간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장례 끝나면 집 문제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아버님도 이제 안 계시니까.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지금 그런 얘길 꼭 해야 하니? 내 시아버지가 아직 빈소에 계신데. 그러자 지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급해요. 빚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지금 집이라도 처분하지 않으면 저희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다기보다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장례식조차도 집을 정리하기 전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한 듯 했습니다. 내 눈가에 다시 눈물이 번졌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그런 말을 하니? 가슴이 찢어진다. 그때 옆에서 대화를 듣던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우리 지금 상황 몰라서 그래요? 사채가 7억이에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진 거라고요. 엄마 집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병원비도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민호였는데. 민호야,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 영정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식구 길바닥에 나앉아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저희도 살려면 방법이 없어요. 순간 나는 이들이 내 아들이고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태도는 마치 낯선 사람과 마주한 듯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시 들어오자 지연은 순식간에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고 나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허리를 숙이는 그녀의 모습은 교묘하게 위장된 연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와 단둘이 있을 때의 냉혹한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강압적인 태도 앞에서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절망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게 쥐어준 낡은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쇠붙이 하나가 이 차갑고 잔인한 현실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죽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에 경황도 없고 하니 어머님 살아갈 집은 제가 알아서 구해볼게요. 나는 반강제로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다가오는 명절은 지금의 집에서 보낼 수 있게 이사 날짜를 잘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추석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풍경은 예전 같으면 반가웠을 소리들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전이 붙여지는 고소한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친척들이 오가며 부르는 인사. 하지만 남편이 없는 올해의 명절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엄마, 귀중품은 다 챙기셨어요? 민호가 문득 던진 말은 내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어? 맞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린다는 게 요즘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오늘 10시에 이삿짐 센터가 올 거예요. 다행히 아시는 분이 명절인데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아침상은 제가 치울 테니까 어머님은 얼른 귀중품 챙겨가지고 나오세요. 나는 주방에서 식탁 위에 놓인 명절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주려고 음식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라니요.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처음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명절날에 꼭 이렇게 해야 하니? 내가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사한다고 했잖아.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내가 힘겹게 말하자 지연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미루면 안 돼요. 오늘도 겨우겨우 맞춘 거예요. 지금 지나면 이사철이라 날 잡기 힘들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이랑 함께 꾸린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집을 팔고 이사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단호했습니다. 10시가 되자 이삿짐 센터가 도착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끝나겠네요. 지연이 내 팔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혼자 지내시기 딱 알맞은 집을 구해놓았어요. 나머지 이삿짐 싸는 건 민호 씨한테 보라고 하고 저랑 같이 어머님 살 집에 먼저 가봐요. 낡은 장롱과 책상, 그 안에 담긴 추억들이 트럭에 실려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말에 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벽마다 묻어있던 웃음소리, 계단을 뛰어내리던 아이들의 발소리, 남편이 퇴근 후 가져오던 빵 냄새까지 모든 게 그 집과 함께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의 차량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 다다르자 차량은 멈춰섰습니다. 어머님, 다 왔어요. 내리세요. 지연을 따라 계단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5층을 지나 옥탑방에 도착을 하자 지연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월세도 30만 원으로 저렴하고 관리비도 거의 없대요. 방에 들어서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덩그러니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 빛마저도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집수리는 너무 급하게 구하다 보니 못했어요. 이런 건 살면서 어머님 취향에 맞춰서 고치면 돼요. 지연이 그렇게 말하고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큰일 하나 해결했다는 듯 마음이 놓였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삿짐 센터가 도착을 하고 짐들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 정리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사 첫날이라 어색하시겠지만 이제 이 집에, 이 동네에 적응하고 사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과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앉아 믿을 수 없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겐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옥탑방 한 구석에서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느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옥탑방 첫날 나는 불 꺼진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전구는 희미하게 깜빡였고 얇은 창문 사이로는 바람이 스며들어 휑하니 방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평생 살던 집마저 잃고 이 작은 옥탑방에 홀로 앉아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눈을 감자 아들을 키우던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바빠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던 시절 어린 아들이 열이 펄펄 끓어 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약국 문이 닫혀 있어 눈보라 치는 거리를 헤매다 겨우 응급약을 구해 돌아와 아들을 꼭 안고 밤새 등을 두드리며 기도했던 기억. 아이만 건강하게 해달라. 그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외아들이라 더 애지중지 키웠고 내 삶의 이유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상실의 무게를 함께 나누기는커녕 내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명절날 내게 집을 정리하고 옥탑방으로 가라고 말할 때 그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물론 아들도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나는 옆자리에 남편의 사진을 놓고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라도 남편의 숨결을 붙잡고 싶었지만 사라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쓸쓸히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 쪽에 갈 일이 생겨 준비를 하고 밖을 나왔습니다. 백화점 근처에 도착했을 때 지연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 아주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 걸 보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지연이 손에는 고가의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 아들과 지연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사채빚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활비도 모자란다고 했었습니다. 지연이가 무슨 돈으로 저런 걸 사지? 며느리의 행동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지연이 근처 피부관리샵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샵은 고가의 스킨케어 코스로 유명한 피부관리샵이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내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팔고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 저들은 이렇게 뻔뻔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빚을 졌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빚은 전적으로 사치와 허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민호를 불러내 만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 빚은 얼마나 갚았니? 내 집 판 돈이면 다 갚지 않았니? 아니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사채라서 이자가 장난 아니게 불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자. 아직도 사업이 힘드니? 네, 내년쯤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말이다. 지연이가 백화점에서 명품을 쇼핑하는 걸 봤어. 피부샵에도 다니는 것도. 생활비도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사치 생활을 하니? 엄마, 사치라니요. 품위 유지비예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대표 와이프도 품위를 유지해야죠. 그 많은 빚이 있는데 유지해야 할 품위가 있니? 엄마가 사업에 대해 아세요? 그리고 왜 갑자기 저희 생활 방식에 참견이세요? 참견하시지 마세요. 너네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까지 팔았어. 그런데 참견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니? 죄송해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저도 모르게 그만. 민호는 죄송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사시는 데는 괜찮아요? 빨리도 물어본다. 안 괜찮아. 모든 게 불편해. 죄송해요. 제 사업이 잘 되면 다시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됐다. 너도 나 신경 쓰지 마라.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탑방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도 아픈 무릎을 붙들고 쉬엄쉬엄 5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늘 그렇듯 남편의 사진을 한번 보고 나서 미뤄뒀던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열쇠가 서랍 안에서 보였습니다.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 같은 존재. 나는 그 열쇠에 맞는 서랍을 찾아봤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책장의 서랍에 딱 맞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항상 정리정돈에 철저했고 중요한 물건은 늘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두곤 했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자 안에는 몇 개의 서류가 정리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사망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나 혼자 남게 될 것을 생각해 여러 개의 사망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나는 남편이 남긴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새삼 느꼈습니다. 서류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니 보험금 액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총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눈앞이 환해지고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이렇게 큰 준비를 해두었다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부담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지?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가 관리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들은 최근까지도 나를 뭉뚱그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명품 쇼핑과 피부 관리로 사치를 즐기던 모습이 떠오르자 결심이 섰습니다. 당분간 보험금 얘기는 하지 말자. 얘기를 하면 며느리부터 앞장서서 돈을 펑펑 써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전부 다 내가 수령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내일 보험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서 밖을 나왔습니다. 미리 약속한 보험회사는 아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였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마주치지 말아야 하는데
사망보험금을 말하지 않는 순간 난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전부 제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잠시 서류를 훑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수익자가 선생님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수익자 외는 아무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수령을 하실 때도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동시에 남편이 내게 남긴 배려가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갑자기 오래전 남편과 함께 갔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은 이 근처였고 평소에는 가지 못하는 조금 비싼 곳이었지만 특별한 날에만 남편과 함께 방문하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메뉴와 조용한 분위기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조명과 은은한 음악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을 바라보며 남편이 늘 좋아하던 스테이크와 해산물 요리를 주문하고 잠시 눈을 감고 그와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항상 웃던 모습이 그리워요. 나는 혼잣말처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덕분에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조용히 음식을 즐기던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며느리가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할 고급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보자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곧 내가 돈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나를 얕잡아 보던 태도와는 달리 이제는 경계심 섞인 눈빛으로 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나면서도 그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남편을 떠올리며 고요하게 식당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곧장 민호에게 갔습니다. 여보, 글쎄, 내가 오늘 어머님을 어디서 봤는지 알아? 어디서 봤길래 호들갑이야? 우리가 자주 가는 고급 식당 말이야. 거기서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니까. 뭐? 혼자? 돈이 어디 있어서 거길 가셨지? 내 추측으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사망보험금 같은 거 남기신 것 같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식당으로 들어가시는 걸 따라서 나도 식당에 들어갔었어. 보험회사에 갔다 오신 걸 보니 사망보험금이야. 분명해. 자기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떠봐. 내가? 그런 건 지연이 내가 더 잘하잖아. 내가 전화하면 떠본다고 눈치채실 수 있으니 자기가 전화해봐. 지금. 민호는 지연의 말을 듣고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엔 약간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잘 지냈어?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월세는 잘 내고 계세요? 나는 숨을 살짝 삼켰습니다. 나에게 30만 원은 큰 돈이라서 다음 주부터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다. 아, 네.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아껴서 쓰고 있지.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는 건데? 내 생활 방식대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신경 끄고 참견하지 말아라. 나는 아들이 내게 했던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강경하게 나가자 지연은 내가 더욱 의심이 든다며 민호를 부추겼습니다. 지연은 내 집을 뒤져서라도 보험금이 있는지 없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다음 주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빈집을 뒤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주 나는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심심풀이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종종 했기 때문에 일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루 종일 옥탑방에 있는 것보다 활력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좋아하고 있을 시간 옥탑방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찜찜했지만 보험금의 실체가 더 궁금해 지연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 적었기 때문에 살펴볼 곳은 몇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남편의 낡은 책장이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책장의 서랍을 열어 살피기 시작했어요. 찾았다. 지연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서랍을 굳이 다시 잠궈 놓지 않았던 게 내 실수였습니다. 지연은 보험 서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같이 살피더니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이걸 나한테까지 숨기셨다니. 자그마치 30억이야. 와, 내가 뭔가 있다고 했지. 지연은 내가 해냈다는 뿌듯한 표정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야, 이제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보험금 같이 나눠 갖자고 해야지. 어머님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시겠어? 이제 알바도 하신다니 돈이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 어머님, 알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님이랑 단판을 짓자. 지연은 이렇게 말하고는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민호도 덩달아서 지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난 기분 좋게 옥탑방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올까? 상상을 하며 집 앞에 섰습니다. 동시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 잠금 장치가 떨어져 나가 있고 방 한가운데에는 민호와 지연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야 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어머님이 저희한테 뭘 숨기고 계시는지 안다고요. 저희를 그렇게 믿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아버님 사망보험금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30억씩이나.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도 아버님 암 투병하실 때 병간호도 하고 병원비도 내고 자식 노릇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왜 이런 걸 나한테까지 숨겨요? 민호는 몇 번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업 때문에 힘들다는 게 거짓인 거 이제 나도 다 안다. 매일 같이 명품 쇼핑에 피부 관리에 외식. 전부 너네 허영심을 채우려고 돈을 펑펑 쓴 거잖아. 엄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장인데 품위 유지해야 한다고요. 내가 바보니? 그걸 믿으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 욕심내지 말아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서류들을 꺼내 들더니 갑자기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지연의 앞을 가로 막아섰습니다. 지연은 나를 온몸으로 부딪히고 밀며 서류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으며 나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다가 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렸는지 놀라면서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손목이 너무 아파.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빨리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의 부축으로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이미 지연이 타고 가버려서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지연을 폭행치상,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하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손목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다쳤으며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손목이 아픈 것보다도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 때문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민호도 지연의 행동에 많이 놀랐나 봅니다. 엄마, 입원하시는 동안 내가 옆에 있을게요. 깁스 때문에 한쪽 손도 못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됐다. 민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엉망이었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지연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 그렇게 도망을 간 뒤 친정집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사망보험금 서류를 가지고 계속 집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해서 경찰이 강제로 연행까지 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옥탑방에서 다시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민호와 같이 말이죠. 나한테 하는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민호는 지연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지연의 사치 때문에 빚을 진 게 맞았습니다. 물론 민호도 잘못한 게 많았지만 대부분의 대출과 지출은 지연의 몫이 컸습니다. 이혼 시 대부분의 빚을 지연이 떠안게 될 거라 했습니다. 사치와 허영심으로 인해 인생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랑 공원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민호는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공원에서 보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둘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자. 계단 때문에 여기에서 못 살겠어. 한 방에서 지내는 게 불편했을 텐데 아무 말 못하는 아들 대신 나는 내 핑계를 대면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는 옥탑방에서 계속 지낼게요. 엄마는 엄마가 원하시는 집으로 이사하세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 보려고요. 큰 결심을 한 것 같아 나도 아들의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진짜 선물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려 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명절이 다가오니 진정한 가족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돈보다도 전화 한 통의 진심 어린 마음이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